설명을 좀 들어가 봅시다. 어제 수업한 아이들은 그냥 뭐 오리지널로 다 들었는데, 일단 서준이가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안 보고도 기억을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하고, 답변이 제대로 없으면 선생님이 좀 더 그 부분은 좀 세게 설명이 들어가겠지, 그치? 자세하게. 자,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을 때 언어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영어를 왜 배우냐? 한 방에 다 안 나오네.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볼까? 너 영어 왜 배우니? 영어 왜 배우냐?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맞는 말이야.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뭐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 맞는 말인데, 자기 머릿속에 나는 영어를 왜 배운다 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의식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로는 이제 영어를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저 개념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면 독해를 풀 때 글을 쓴 사람은 뭔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잖아. 우리가 독해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문자화되어 있는 그 글의 저자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얘기야.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 글을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게 주제가 뭔지 아니? 이 저자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니? 그 뭐라고 말하느냐가 요지야, 요지. 또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이런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영어로 되어 있는 언어를 보면서 우리가 저자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정보도 마찬가지로 교환하는 거잖아. 글 속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영어라는 문자를 우리가 보고 정보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목표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영어라고 하는 걸 잘 하게 되면 영어라고 하는 거에 곁들여 있는 하나의 문화를 우리가 좀 통째로 우리와 다른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 이해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시험 잘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 시험 잘 치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시험 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이지. 대학 진학하고 난 다음엔 또 뭐 해야 되냐? 취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을 취직이라고 했을 때 취직의 범위가 어디가 있어? 그렇지.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 진학 이후에는 취직이냐, 창업이냐, 요게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떤 것도 사실은 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어떤 것도 다 쉽지가 않아. 자, 취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나누면은 우리가 공기업, 또 사기업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공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무원 시험 치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야? 저는 동사무소에 앉아서. 그렇지. 요새는 이제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지역 주민센터라고 많이 하지, 그렇죠? 그 용어가 계속 몇 번 바뀌었어요. 뭐 행복복지타운이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선생님도 사회복지사인데도 그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해. 그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준이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동사무소 또 뭐가 있을까? 경찰이나. 그렇지, 경찰. 소방관도 공무원. 그렇지, 소방관. 공무원. 그렇죠. 교사나 아니면 정치인도 다 공무원.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잘 그런 건 이해하고 있네. 자, 근데 이렇게 동사무소에 우리가 이제 근무하는 직원이 되고 싶을 때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시험 과목에 또 경찰이 되려면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거든. 경찰 공무원 시험. 근데 그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시험 과목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어 시험이 들어있어. 영어. 영어가 시험 과목에 들어있어. 열받잖아, 이거, 그치? 응? 사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 같은 거를 좀 요구하지요. 토익 점수가 990점이 만점이라고 하는데, 만점 맞은 사람이라고 해서 100% 취직이 되는 건 물론 아닌데, 토익 점수가 너무 낮으면 회사에서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 회사에서 영어 가지고 근무하나? 당연히 해외 영업, 뭐 해외 부서, 이런 쪽은 영어가 필요하잖아. 근데 꼭 그렇지 않은데도 처음에 이력서를 낼 때 영어에 관련된 스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 도대체 영어가 뭐길래? 물론 창업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선생님이 지금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고 나중에 정리하면 준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 저자인 김호승 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00개의 프랜차이즈 지점이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고 연 매출이 1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 또 자기의 돈에 관련된 특강을 들은 그런 경제 제자라고 얘기하더라고. 경제 제자. 3,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출근을 안 한대요. 그냥 하루에 오전에는 주로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신문을 다 섭렵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이제 책에 대한 독후감 겸 요약문 할 때 보면 너무나 많이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신문으로.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당연히 또 미국, 뭐 연준은행부터 해가지고 일본 야후 경제 파이낸스 뭐 그런 사이트까지 해가지고 야, 그 숫자를 세기도 힘들더라고. 그 내가 나중에 저거 요약 정리할 때 그런 거 일일이 쓰기는 힘들 것 같을 정도로. 그래서 몇 군데 이런 식으로만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어가 필요한 사업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뭐 창업을 하지만 치킨집 차릴 거예요. 그거야 뭐 영어가 뭐 필요하겠어.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 영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당장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물론 대학 진학한 이후에 대학원을 진학할 수도 있겠지 또. 근데 어쨌든 대학원 이후에도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직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간에. 유학을 갔다 오더라도 결국은 약간 더 고급 직종을 노리는 것이긴 하지만 취직이나 창업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당장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험 과목에 영어가 들어가 있냐 이거야. 시험 과목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 중에서 굉장히 그 고위직 공무원 시험이 있어. 그 선생님이 옛날에 학원 다닐 때 겪었던 일인데 건축사라고 있습니다. 건축사. 1년에 건축사를 몇 명 뽑는지 알아요 혹시? 아 맞아. 1년에 건축사를 이거 정확하진 않아. 내가 조사를 최근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2명 뽑아. 2명. 건축사는. 건축사는 뭐냐면 건축기사 2급, 건축기사 1급 그 다음에가 이제 뭐 건축사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최종에서 2명 뽑는데 이제 2차 1차 있는데 2차에서 한 5명 뽑는다고 하더라고. 선생님이 옛날에 근무했던 학원에 어떤 수학 선생님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그 사람이 건축사 공부를 한다고 들었거든. 근데 학원에서 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건축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학원은 알바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 공부에 올인하려면 자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타이틀이 이제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아마 학원에서 좀 페이를 잘 해주면서 와서 강의를 좀 중간중간 해달라고 했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생계를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건축사가 공학 쪽인데 아니 영어가 왜 필요하지? 영어가 필수 과목이라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첫 해에는 2차를 붙었더라고. 2차. 1차는 떨어졌어. 근데 2차를 붙은 게 유효기간이 뭐 1년인가 간대. 1년인가 뭐 2년인가 간대.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은 1차 합격했어요. 그 연말에 저쪽 그 어디더라? 저 9월동 끝자락에 있는 무슨 호텔 거기 파티룸을 빌려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송년회 겸 축하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거기다 이제 그 자리를 만들어줘가지고 건축사는 지위가 부시장 바로 아래네. 부시장 아래.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법고시는 이제 없어지고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이지 로스쿨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면 법학 전문 대학원이야. 거기를 이제 졸업을 해야지 지금은 또 시험을 봐가지고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시험을 봐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쪽으로 이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엊그저께 선생님 학생이 연대 붙었다고 왔다 그랬잖아, 그렇지? 걔가 선택한 전공이 간호학이더라고. 키가 190 정도가 될 만큼 등치가 큰 녀석인데 선택한 과목이 간호학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얘 목표가 뭐냐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로스쿨을 가겠다는 거야, 로스쿨. 응? 아버지가 변호사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마 간호학을 전공한 변호사. 좀 드물긴 할 것 같아. 얘가 원래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의대는 점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의학 분야 쪽으로 공부를 좀 학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과정은 그런 의료 쪽, 의학 쪽에 관련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에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단 말이지. 옛날에 봐야 불과 몇 년 전이야. 근데 이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되지만 사법고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시험 봐서 붙으면 돼, 붙으면.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고졸 출신인 상태에서 사법고시에 붙어가지고 사실은 주류 세계에서 많이 왕따를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법고시도
영어가 필수야.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이 영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왜? 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무슨 의미가 있다? 인생의 모든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상징적 잣대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한국에서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나 또는 내가 꿀리지 않고 뭔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좀 갖춰놓는 게 좋다. 그런 거를 좀 이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좀 들었었잖아, 그렇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길라잡이 A 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그 전에 한번 쭉 우리가 같이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좀 보완이 된 설명을 진행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영어에서 우리가 철자가 뭐라 그랬어? 철자. 뭐를 철자라고 그랬어? 알파벳, A, B, C, D 이걸 우리가 철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단어를 우리가 뭘 가지고 단어라고 그랬나요? 단어를 철저들이 모이 그렇지. 철자들이 모여서 철자들만 모아놓은 걸 단어라고 하진 않지, 그치? 그렇지. 철자들이 모여서 어떤 뜻을 나타내야 그걸 우리가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단어는 그 단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별명이 붙어. 요거는 내가 지난번에 너 처음에 브리핑할 때 설명하진 않았던 부분이에요. 자, 단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붙는 그 별명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사라고 얘기하지, 품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품사 중에 뭐가 있어요? 명사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명사가 뭐야, 한마디로? 역사가 주어? 아니 뭘 가리키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자, 뭔가를 가리키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런 용어에 대해서도 사실은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일단 명사라고 하는 건 그냥 이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름. 눈에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한 이름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대상으로 하는 이름이든 또는 셀 수 있는 걸 대상으로 하는 이름이든 그렇지 않은 이름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하게 돼요. 일단 명사는 크게 나누면 셀 수 있는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 이렇게 나누지, 그치요? 가산명사에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라는 게 있고 불가산명사에는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라는 게 있다. 그런데 명사 파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할 거야. 그 다음에 품사 중에 핵심적인 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뭐를 형용사라고 그래요? 형용사는 이어줄 명사 자, 이어주는 말은 우리가 연결사라고 하는 거야. 접속사라고도 하고 연결사라고도 하는 게 이어주는 말이고 형용사라는 말은 정확한 개념은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설명어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해서 수식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식어. 또 꾸민 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뭐를 더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지요. 형용사가 설명해 주려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명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품사 중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사는 뭘 가지고 부사라고 그래요? 부사는 나머지 명사와 형용사를 명사와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부사라고 하는 것도 역할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수식해 주는 겁니다. 꾸며 주는 건데,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말한 대로 명사나 형용사가 아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한데,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사는 그 대상이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정도나 그럼 어떻게라고 하는 그 방법이나 언제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제 부사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좀 더 나가서 철자들이 모여서 일정한 뜻을 나타내주면 단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는 뭐냐? 구. 철자가 모여가지고, 아니, 철자였어.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지. 그 정도 얘기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저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구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타원형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고, 팔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아주 순진한 애들은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일단은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을 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 이상. 잠깐만 선생님 한 번님 오셔가지고 잠깐만